얼마 후 흥선대원군은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며느리감을 고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결혼. 네. 당시 대표적인 세도가였던 이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두 가문은요 왕과의 그 혼인을 통해서 왕의 외척이 된 뒤 권력을 막 휘둘렀습니다. 아들의 왕위가 바로 그런 외척 세력에 의해서 흔들릴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외척 세력이 고종의 권위를 흔들 수 없게 아주 미리 싹을 싹 잘라버리겠다고 판단한 거죠. 와. 자, 그럼 고종이 15살이 되던 해 흥선대원군이 점 찍은 고종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는 누굽니까? 그 민씨 집안 누구? 면성왕후? 명성황후. 바로 여흥 민씨 가문의 16살 소녀 민자영. 훗날 명성황후가 될 인물입니다. 흥선대원군 가문하고 그 명성황후의 가문인 여흥민씨 가문은 굉장히 가까웠어요. 흥선대원군 어머니가 여흥민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아내도 여흥민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여흥민씨들이 또 다른 안동 김씨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명성황후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들도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고종의 아내가 되면 옛날 안동 김씨처럼 외척이라든가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요 세도 가문들의 찐눌렸던 이 왕권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이거 다시 짓기로 합니다. 자, 뭔지 한번 보시죠. 바로 경복궁.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을 다시 복원한 게 바로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의 작품이에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뒤 270년 넘게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경복궁 규모 어때요? 커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흥선대원군은요 왕권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존의 정도전이 지었던 것보다 경복궁을 더 크게 중건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경복궁 중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의 기풍을 바로 잡기 위한 일이다. 자, 그런데요 경복궁 중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궁 주변의 민가들의 보상비도 줘야 됐고 대규모 토목공사의 자재비, 인건비까지 정말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흥선대원군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 끊이지 않겠죠.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화폐, 바로 당백전입니다. 당백전은요 당시 사용하던 화폐였던 상평통보의 무려 100배에 달하는 호액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발행했던 이 당백전이 조선사회 전체를 그냥 막 흔들어 놓습니다. 왜일까요? 갑작스런 이런 고액권의 등장으로 조선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한 겁니다. 삶이 너무나 괴로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6개월 만에 당백전 유통을 전면 금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어쨌건 1868년 7월에 우여곡절 끝에 경복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닥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무언가를 없애자는 거였어요. 그곳은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자, 서원은요, 유학의 발전에 기여한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자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지방교육관입니다. 근데 왜 흥선대원은 이 서원을 없애려 했을까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 나라에서.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서원을 관리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서원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대략 한 600개 이상이었거든요. 오. 자, 그리고요, 서원의 유생들이 그 지역의 농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 또는 제사 비용을 징수하는 등 정말 이 불법적인 일을 마구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원을 흥선대원이 없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을 얻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죠. 아무리 뭐 공사는 힘들었지만 어. 바로 마음이 좋아지죠. 정치를 너무 잘해. 백성들 입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와, 나라님 바뀌니 세상도 바뀌네. 좋다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 이어지던 흥선대원의 행보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흥선대원이 이렇게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던 사이에 그를 그리고 조선을 위협하는 사건이 나라 밖에서 닥쳐온 겁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병인양요. 공인양요. 공인양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 병인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흥선대원은 물론이고요, 조선 조정의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가 왜 조선에 쳐들어왔을까요? 네, 사실 그 시작은요, 프랑스가 아닌 또 다른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오? 바로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요? 러시아? 왜요? 당시 그 청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조선의 교역을 요구하던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서양 세력인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흥선대원군이요, 바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 흥선대원군은요, 원래 적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적을 제압하는 EEJ 전략을 펼친 겁니다. 다른 서양 세력에게 부탁해서 러시아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 뭐였을까요? 만약 러시아인의 침입을 막아준다면 천주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자, 당시 이 프랑스 선교사들은요, 천주교 포교를 위해서 조선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천주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딜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빅딜을 한 거예요. 이때 프랑스 선교사의 대답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거절 의사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한 흥선대원군은요, 1866년
조선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격한 종교 탄압을 명령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병인 박해.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약 6개월 뒤 프랑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잘못된 판단이 큰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온 거죠. 그런데요, 프랑스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선과 교역을 하겠다고 항구에 찾아오는 서양 세력이 또 있었는데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병인 양요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1866년 같은 해예요. 7월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도 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저쪽 대동강 평양 쪽으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연이어 벌어진 이런 외세 침략에 이러다가 이거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의 이런 걱정은 날로 커져갑니다. 게다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 교섭을 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기까지 합니다. 자, 이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아서 딜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제 백성들은 화가 나죠. 뒤로 딴짓을 한 거니까. 맞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 조선은 물론이고요, 흥선대원군에게도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흥선대원군은요, 이걸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은요, 화치는 곧 매국이다, 이걸 주장하면서 서양과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이번에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 프랑스랑 내통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리고 2번째는 조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빼앗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더 기가 막힌데, 흥선대원군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이 어디였죠? 종친. 근데 이 종친들이 주로 종친부에 있었는데, 종친부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전투를 하면은 거기서 전공을 세우고 승진을 하고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종친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 하나의 판에 다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거짓말처럼 서양 배들의 침략이 줄어듭니다. 사실 서양은요, 당시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청나라나 일본과 이거 교역을 위한 창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조선과 그 긴 시간 전쟁을 하면서까지 교역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필요성을.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웅이다. 우리 살렸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서양 세력의 침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 결과 어땠을까요? 민심이 올라가죠.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은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나라 안은 파격적인 개혁으로, 밖은 문을 꼭꼭 걸어잠그는 통상수교 거부로 권력을 확 휘어잡은 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왕위의 왕이라 할 정도로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고종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위 10년 차가 된 아들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뜻을 거스리고 독단적으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종이 경복궁 안에다가요 독립공간을 만든 거예요. 궁 안에 궁? 그렇죠. 고종이 만든 독립공간의 이름은 건청궁. 궁 안에 있는 또 다른 궁, 왕과 왕비만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다. 드러낸 거예요. 건청궁 설립을 통해서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섭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겁니다. 와, 이것도. 그런데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왕 위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자신의 기세가 등등한데 어떤 누구도 나 흥선대원군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이 지금까지 힘겹게 일궈온 삶을 와장창 산산조각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그 지위만 높여주고 후한 녹봉을 줄 것이며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종친이 누구겠습니까? 흥선대원군? 네. 지금 누군가 정면으로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거예요. 와. 상소를 올린 주인공은요 왕의 비서인 승지 중 가장 말단 동부승지로 갓 임명된 최익현이란 인물입니다. 상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오직 국왕의 생부에 불과한 대원군이 대체 왜 국정에 참여하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 상소를 본 고종,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종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상소는 실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다른 논의를 한 자가 있다면 소인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이제 고종도요 흥선대원군에 대한 반발심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흥선대원군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예. 흥선대원군은 실제로 공개적으로 뭔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원군이란 자리는 엄청난 권위는 있지만 실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나는 내 아들과 사이가 안 좋다 라는 이미지를 밖에 보여주면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은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던 거죠. 대신에 자기가 장악하고 있던 여러 대신들을 시켜가지고 고종한테 막 상소를 보내게 한 겁니다. 최익현 잡아 죽여라, 최익현 처벌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소가 고종에게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하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고종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종은요 그렇게 항의하는 신하들을 모두 파직시켜버리거나 유배 보내고요 최익현은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흥선대원군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을 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73년 고종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친정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이제 그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시지요 라는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권고사직을 한 겁니다. 실록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기물을 총괄하겠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이 한 줄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왕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너무 나이가 어릴 때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하는 수렴청정이고요. 또 하나는 왕이 너무 나이가 들었을 때 왕의 아들, 세자가 대신 섭정을 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누군가가 왕 대신 정치를 한다면 그거는 곧 반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종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나 대신 반역을 저질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흥선대원군을 대놓고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종은요, 또 하나 충격적인 조치도 감행합니다. 흥선대원군과 고종 자신을 이어줬던 전영문을 폐쇄해버립니다. 아들 고종이 한 충격적인 이 친정 선포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데 반응을 뭐 이제는 뭐 하면 반역인데 할 수가 있나? 근데 또 수싸움에 능해서 또 무언가를 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현군과 자신의 별장을 오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 그렇게 고종이 아버지와의 대립에서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흥선대원군이 정권 일선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73년 12월 10일 또 한 번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호금? 뭐야? 왕이 사는 경복궁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화재 이틀 뒤 이 화재에 관해서 충격적인 상소 하나가 올라옵니다. 자, 대체 어떤 내용의 상소였을까요? 효의 도리란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제 화재의 경보는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재앙은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으니 어찌 재앙을 그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와. 오. 이거는 이거 너가 벌 받은 거야. 그렇지, 부모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불효. 효도 안 그렇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불효. 불난 거를 불효 탓을 하는 거네요. 와, 효도를 안 한다는 것 조선에서는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폐위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상소는 효를 행하지 않는 고종이 임금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 상소를 받아들은 고종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할 수 이러지도 없어. 저러지도 못하는. 여기서 만약 화내면 또 방금 효를 또 저버렸다고 얘기할 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레 같은 무리는 사람으로 보고 책망할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곧장 해당 상소를 올린 신하를요, 바로 유배됩니다. 와. 이젠 아버지 흥선대원군과의 진짜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요,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의 고향인 양주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정치에 손을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흥선대원군이 양주로 내려간 거는 굉장히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양새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효한 왕이 아버지를 고향으로 쫓아냈다.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흥선대원군이 또 판을 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지금 신하들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죠. 고종이 흥선대원군한테 찾아와서 사과하고 흥선대원군 다시 서울로 모시고 가서 권력을 돌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압박을 해라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사실 고향에 내려간 이후에도요. 흥선대원군은요.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시도했던 모든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하들이 반응을 안 해. 와. 왜냐하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고종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판을 짰는데도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력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긴 썼는데 이미 힘을 잃었네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왕이 된 아들에게 쫓겨나고 만 겁니다.